집, 명예퇴직 한 달 후. 그러니까 내 퇴직금을 좀 빌려달라는 말이야? 사실 빌린다고 말하기도 미안해.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먹고 줄굴래도 돈 없는 거. 근데 나도 그동안 염치가 없어서 말 못했는데 오빠가 사업한다고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았었대. 그동안은 그냥 내가 조금씩 아르바이트하고 언니랑 엄마도 일해서 이자라도 갚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은행 돈만 빌린 게 아니더라. 며칠 전에 갑자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들어놓고 행패를 부렸대. 나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잘 아는데 근데 어떡해. 당신 말고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 쪽에서 일을 하다 올해 명예퇴직한 50대 남자입니다. 비록 명예퇴직했지만 퇴직금도 있고 본래 저희 집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앞으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유유자적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살면서 제가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또 있나 싶어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황당하고 억울하다고까지 하느냐고요? 이 모든 일은 제가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갑자기 3억이나 되는 그 퇴직금을 친정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아내의 부탁에서요. 그래, 알지. 당신 집 힘든 거. 근데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을 좀 알아야 빌려주든 도와주든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동안은 딱히 별말이 없었잖아. 갑자기 그런 거야? 나도 자세하게는 잘 몰라. 오빠가 1년 전인가? 그 즈음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 집안 사정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도 동생도 엄마도 전부 반대했지. 어차피 돈 나올 구석 없으니 고집 부려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아무리 오빠가 개망난이라도 엄마가 사는 집에 손을 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엄마도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디 가실 곳도 없으니까.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마저 없어지면 자기도 살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모자라서 사채를 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인가? 갑자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오빠 찾는다는데 오빠는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엄한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면서 말이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말을 했어야지. 그래서 아직도 형님은 연락이 안 되고? 그 깡패들 신고는 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으로 그러고 찾아오고 그러는 거 전부 다 법으로 걸려. 몰라.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 엄마나 언니가 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도 신고하자고 해봤는데 엄마랑 언니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어디 도망가 숨을 곳도 없는데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느냐고. 생각해보니까 집에 남자도 하나 없는데 엄마랑 언니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못했지. 아니, 그래도 그걸 그냥 두면 아니다. 그래서 내 퇴직금이면 해결은 되고? 응. 그 정도면 일단 사채는 해결되고 은행도 원금 조금 깔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그건 살면서 어떻게든 차차 갚을게. 어떻게 좀 안 될까? 나랑 언니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은행 빚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판국에 사채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답이 안 나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당신은 사실 그 돈 없어도 괜찮잖아. 아버님께 물려받은 것도 좀 있고 어머님도 지금 사시는 집 있으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퇴직금을 전부 그렇게 쓰는 건 좀 그냥 쓰겠다는 거 아니야. 오빠 연락 닿으면 오빠한테 갚으라고도 할 거야. 그 전까진 나랑 언니가 여유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을게. 그리고 나도 살면서 이 일 평생 잊지 않고 정말 이 은혜 갚을게.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엄마 저 집에서도 내쫓기면 어떡해. 그땐 정말 가실 곳도 없는데.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월세 세팡살이 하시면서 늙으신 나이에 매달 월세로 전전긍긍 그렇게 사시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살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언니가 모실 상황도 아니고. 당신이 괜찮으면 내가 모시고 싶은데 당신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건 불편하잖아.
아내의 이야기는 몹시도 갑작스러웠어요. 3억이나 되는 돈을 기약 없이 빌려 쓰겠다는 건 사실 그냥 가져다 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처가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그런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라 거절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 말대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솔직히 너무 거북했고요. 그도 그럴 게 장모님의 집이 없어지면 형님의 집도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형님도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모님까지야 이해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늘 이런저런 분란을 만드는 형님을 집안으로 들일 만한 일은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상황인지 나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퇴직금 3억이 나한테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 당신 말대로 당장 급한 돈도 아닌 건 맞아. 하지만 아무리 처가 일이라고 해도 나도 그 돈을 그렇게 쉽게 쓰긴 어려워. 그럼 안 된다는 말이야?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해?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있는데.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 써. 써도 좋아. 근데 대신 나한테도 적은 돈 아니니까 나랑 약속을 하나 해줬으면 해. 약속? 무슨 약속? 아니야, 무슨 약속이면 어때? 그래, 당신 말대로 할게. 어쨌든 써도 된다는 거지? 내가 뭘 해달라고 할 줄 알고 그래. 끝까지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내가 3억 대신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 어머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신 지도 벌써 5년째잖아. 이제 어머니도 적은 나이가 아니셔. 벌써 80이고. 슬슬 혼자는 힘드실 나이야.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해. 괜찮겠어? 내 말은 나도 물론 같이 어머니를 모실 거지만 당신은 우리 엄마랑 살아도 괜찮냐는 말이야.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 그냥 당신 어머니한테 하듯이 살갑게만 해줘. 극진히 받들어 모시라는 의미 아니고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어머니 적적하시면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그냥저냥 그렇게 지내줬으면 한다는 거야. 정말? 정말 그거면 돼? 당신 농담 아니고 진짜지?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당신도 애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런 말 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당신이 애 많이 써주기도 했고 말이야. 고마워. 나 어머니 잘 모실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마트. 빚 갚아주고 일주일 후. 어머, 제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이고, 강서방 아닌가?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뭐 사러 왔어? 혜진이는 어디 가고 혼자야 그래? 응? 아, 처형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혜진이는 몸살기가 있어서 오늘 혼자 나왔어요. 그나저나 작년 장모님 생신 이후에 처음 뵀네요. 하하, 한번 찾아뵈야지 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칠 수가 있어요? 너무 서운해요, 제부. 전에 그 일도 그래. 제부가 연락만 좀 자주자주 해줬으면 엄마나 나나 혜진이나 다들 그 고생은 안 했지. 얘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할 수류가 있고 안 할 수류가 따로 있지. 미안하네, 강서방. 얘가 이렇게 철이 없네. 엄마는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솔직히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엄마도 혼자라 힘든데 강서방이 그 돈 내주면서 시집살이 하라고 그랬단 이야기 들었잖우. 내 참, 누구 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제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혜진이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데 그 정도는 솔직히 그냥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네? 아니 그건 솔직히 적은 돈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혜진이도 괜히 부채감 가질까 봐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혜진이가 계속 어떻게든 갚겠다고 그러길래 안 갚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건데. 아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강서방이 잊어주게. 가족 간에 너무 왕래가 없으니 얘도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별일 없어도 종종 들러서 밥도 먹고 그래, 응?
나도 솔직히 말은 안 했네만 조금 서운하긴 하다네.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사위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드니 솔직히 자네가 은행 쪽으로 일도 했고 하니 우리 현수 사업할 때도 조언을 좀 해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지 않겠나? 응? 남자가 엉덩이나 입이 가벼운 것도 별로지만 자네처럼 너무 무거워도 별로인 법이야. 솔직히 처가 식구도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 엄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들었죠, 제부? 엄마도 서운하시다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번에 오빠 사고 친 것도 제부가 좀만 신경 써줬으면 이랬겠냐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처형. 제가 사업을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많은 돈을 빚지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처가에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반대로 처형이나 장모님께서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나 저 명예퇴직으로 힘들어할 때는 그럼 신경을 많이 써주셨었나요? 솔직히 이번 일도 혜진이가 힘들어하고 처가 사정 뻔히 아니까 저도 큰 결정 내린 건데 이렇게 원망을 하시니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싶고 그러네요. 아니 강서방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냥 얼굴 자주 못 봐 서운하다는 이야기였어.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엄마! 지금 저런 말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제부, 잘난 사람인 줄은 익히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거만히 하늘을 찌르네요. 우리가 좀 힘들어서 제부한테 듣기 싫은 소리 좀 했기로써니 바로 이렇게 칼로 못 자르듯이 그런 말을 엄마 앞에서 꼭 해야 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돈 없는 우리 잘못이다 이건가? 내 더럽고 치사해서 혜지랑 같이 그 돈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갚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엄마, 가요. 집 한 달 후. 그날 마트에서 장모님과 처형을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 마트에만 재고가 있는 물건이 있어 간 건데 하필 거기서 처가 식구들을 딱 마주친 거였죠. 솔직히 그런 사정을 들었던 터라 저도 그렇지만 처가 쪽에서도 껄끄럽지 않을까 싶어 따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던 건데 저런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저를 탓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기분이 영 거북살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힘든 일이 있어서 여유가 없어지면 날카로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 일은 안 해도 처형도 장모님의 잘못이 아닌 형님 잘못이니 억울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잊고 넘어가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합가를 하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어째서 저의 잘못이 되는 건지, 내가 왜 형님의 잘못으로 원망을 들어야 하는 건지, 그 전까지 그냥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사업이나 벌였겠지 대충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느냐고요? 그건 바로 아내의 충격적인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벗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그런 가식이고 못된 행동이요. 아이고 죽겠구나. 아가, 혹시 너 감기약 사다 놓은 거 없니? 어째 좀 쌀쌀하다 싶더니 아무래도 곧 부리던 모양이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나이가 드니 영 기운이 없구나. 감기약이요? 없는데. 약국 가서 사두세요.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요. 사람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 나이 먹었다고 방에만 있으면 더 아파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몸이 영 기운이 없구나. 아가, 그러지 말고 네가 나가서 하나만 사주련? 지금 아니라도 괜찮아. 나갈 일 있을 때 잠시 들러서 사다 주면 돼. 열 때문인지 영 어지러워서 그래. 어머니, 그렇게까지 절 부려먹고 싶으세요? 사뭇 가지고 요새 떠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럼 저기 서랍에 약 있나 찾아보시고 있으면 알아서 드시던가요. 저 바빠요. 가뜩이나 집안일도 많은데 어머니까지 늘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돈만 아니었으면 모신다고도 안 했을 건데. 그래 미안하구나.
아, 여기 약 있네. 이거면 되겠어. 아가, 내가 영 어지러워서. 나 그럼 물 한 잔만 좀 떠주련? 열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래. 어머니, 저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냉장고까지 몇 걸음이나 된다고. 물 정도는 그냥 좀 알아서 떠드세요. 그날은 아침부터 조금 바쁜 일이 있어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일거리 삼아 온라인 강의 몇 개 하고 있었는데 학생 중 하나가 원래 강의 날을 지킬 수가 없어 급하게 아침 수업을 해준 참이었죠.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가 들려온 것은 강의 후 수업 내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대수롭지 않은 대화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당신 지금 어머니께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아프시다잖아.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사다 드리는 게 냉장고에서 물 한 잔 떠다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아프신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가자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정도로 하기 싫으냐고. 아, 아니 당신 집에 있었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지. 갑자기 이게 지금 내가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면 뭐 나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어?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식구 하나 늘어나면 그만큼 집안일도 늘어나는데 나 혼자 바쁘고 발 동동 구르니까 정신도 없고 힘들고 피곤해서 그랬어.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 뭐랬어? 어머니 당신이 같이 모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진하게 모시라는 거 아니라며. 근데 그러고 빨래고 청소고 쓰레기 버리기고 당신이 뭐 하나 손까딱하는 게 있긴 해? 아내가 화를 내는데 순간 할 말이 없더군요. 생각해보니 아내 말대로 어머니가 오신 뒤 제가 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어머니께 그렇게 한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일단 아내에게 앞으로는 저도 집안일을 잘 돕겠다고 말하는 한편 두 번 다시 어머니께 저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돕지 않아서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 당신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앞으로 행동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또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땐 나도 두 번은 못 참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말 농담 아니야. 집 2주일 후. 이후 어머니께 혹시 아내가 서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슬쩍 여쭈어봤지만 어머니께선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러느냐, 그럴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선 학가를 할 때도 자신으로 인해 저와 아내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그때도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시다가 겨우 합가를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서재에 몰래 숨어 두 사람의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후 아내가 습관처럼 제 서재를 확인하더군요. 그 정도면 그냥 아내를 믿고 이제 안 그러겠거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게 어머니께서 아내의 눈치를 자꾸만 살피시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자꾸만 들었던 거죠. 결국 저는 애완동물용 펫캠이라는 걸 사서 거실과 어머니 방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 속에서 제가 우려했던 일을 포착하는데 마침내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건 집에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이걸 누가 먹는다고? 철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라. 이 청국장이 이게 시골에서 직접 만든 거야. 친구가 일부러 보내준 건데 건강에도 아주 좋고. 저희 그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어머니.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빨래 같은 건 직접 손빨래 하시라니까. 왜 자꾸 빨래통에다 같이 넣으세요? 늙을수록 이런 소일거리를 해야지 치매가 안 걸린다는데 누굴 고생시키시라고 자꾸 이러시냐고요. 아이고 그거 그냥 놔두렴. 내가 빨려고 들고 나왔다가 피곤해서 거기 잠시 넣어둔 거야. 내가 조금 있다가 씻으면서 직접 하마.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나이 먹고 시집살이 하는 거 그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요즘 어느 며느리가 제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도 참 어머니세요. 합치자고 한다고 덜컥 합치시고 그러시면 저도 진짜 곤란하다고요. 어머니도 제가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어머니 불편한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된 거 제발 좀 신경 안 쓰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서로 신경 안 쓰고 살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생각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선 늘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다, 조심하겠다 고개를 숙이셨고 한 번은 어머니께서 청국장을 끓이셨는데 아내가 냄새가 난다며 그걸 싱크대에 전부 버리는 소리가 녹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고 어머니께서 숨죽여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와 어머니가 아는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저런 여자에게 제 평생을 바쳐 일한 퇴직금을 그냥 그렇게 덥석 내어줬다는 게 억울했죠. 그때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어준 내 돈은 정말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든 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도 카메라에 전부 녹화가 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경악스러운 진실과 함께 말이죠. 엄마, 그래서 그이는? 무슨 온라인 게임장인지 뭔지 그건 잘 되어가고 있대? 어쩐데? 나도 몰라. 그냥 뭐 인터넷 오락실 같은 거라는데 현수 씨 친구랑 같이 하는 거래. 현수 씨 친구가 본래 그거 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새로 하나 더 만든다고 했다나? 그걸로 돈 꽤나 만졌다는데 나야 모르지 뭐. 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이번에 현수 씨 사업 잘 되면 갈라서고 같이 새 출발하려고 했어. 들키긴 뭘 들켜. 그 사람은 현수 씨가 형님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알긴 뭘 알아. 절대 몰라. 전에 마트에서 그건 언니가 자꾸 저 사람 긁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현수 씨가 오빠인 줄 알아. 그렇다니까.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처음엔 그냥 장모님과 통화하는 장면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얼핏 오락실이란 단어가 들려 통화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돌려보니 제가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그 안에 전부 녹화가 되어 있었죠. 네, 제가 그간 아내의 오빠인 줄 알고 형님 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아내의 상간남이었습니다. 이름도 이현수가 아닌 김현수였고 처가에서도 이미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다 알고도 남은 눈치였죠. 그러게. 엄마가 나랑 현수 씨 반대만 안 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뭐 물론 그 덕에 우리 집도 먹고 살고 현수 씨 사업도 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솔직히 엄만 나한테 이걸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현수 씨가 나랑 동거하고 낙태까지 한 거 전부 다 일로 바친다는데. 몰라 난.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는 현수 씨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 간다고. 엄마야말로 좀 적당히 해. 솔직히 돈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이제 아무 불만 없는 거잖아. 친구네 찻집 다음 날. 솔직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저를 속여왔던 것도 그리고도 뻔뻔하게 어머니께 큰 소리 쳤다는 것도 도무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서 상간남을 오빠라 속이고 제가 그 인간을 형님이라 부르도록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용서도 안 됐죠. 그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며 저는 밤새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라 생각만으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경찰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찻집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이 일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그동안 모를 수가 있어? 이상한 점이 단 하나도 없었어? 그동안은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 바빠서 몰랐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처가에 갈 일이 있을 땐 와이프 혼자 갔거든. 솔직히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 아니면 마주치고 할 일 자체가 그다지 없었어. 내가 따라 나서려고 하면 와이프가 껄끄러운 기색을 내비치니까. 뭐 나도 일도 바쁘고 처가가 편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냥 더 쉽게 넘어간 것도 있고. 일단 하나만 묻자. 이혼할 거지? 해야지. 몰랐으면 몰라. 다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같이 살겠어. 그렇다고 어머니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좀 알아보고 좋은 이혼 변호사 있나 찾아줄게. 근데 이것도 입증하려면 증거가 다 필요하거든. 문제는 영상이 네 와이프 동의 없이 설치된 거라 법원에서는 증거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지우지는 말고. 일단 네 와이프랑 상간남 사기죄로 고소할 때는 물론 이혼 파탄 입증 증거로 쓸 수도 있으니 대충 네 와이프가 불륜남한테 송금한 내역이랑 도박 사이트 개설 관련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놔. 송금 내역은 내 계좌에서 바로 보냈을 거라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도박 사이트 개설 자료 같은 건 어디서 찾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라던데. 너 요즘 우리나라 탐정 합법화된 거 모르지?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내가 알거든. 너 핸드폰으로 명함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그리로 한번 연락해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사이트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며. 그럼 그쪽으로 아름아름 파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도박 사이트 개설 이것도 따로 처벌되지 않아?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하는 건데 그동안 상간남을 형님이라고 부른 거 그거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 도박 사이트 개설은 당연히 불법이야. 그것도 따로 넣으면 처벌 받을 거고. 일단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연락해서 한번 상담해봐. 변호사, 탐정 둘 다 뭐든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최고야. 고맙다, 진짜. 너 아니었으면 막막했을 거야. 잘 되면 술 한잔 정말 거하게 살게. 별소리를 다 한다. 이럴 때 서로서로 다 돕고 살아야지. 처가 2달 후.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탐정을 만나 착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모든 자료를 모으고 탐정을 통해 만난 아내의 주변 지인들에게서 증언을 받기도 했죠. 참 한심하게도 아내의 주위에는 상간남에 대해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상간남의 빚과 사업자금 때문에 친구들에게서도 수차례 돈을 빌린 상태로 저 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었고요. 아내의 친구들은 제가 아내와 상간남에 대해 물어보자 상황에 대해 눈치를 채고 저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며 의논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그날이 되었고요. 아니,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온 가족을 다 소집한 거야? 무슨 일인데? 나한테라도 먼저 말해줘.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장모님 처형은 물론 형님도 같이 들어야 해. 오늘 형님 오시는 거 확실하지? 일주일 전에 연락 왔었다며.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꼭 오셔야 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올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엄마, 언니, 오빠 오늘 온다고 했지? 그렇다니까.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래, 오늘은 온다고 했어. 아니, 그런데 강서방, 진짜 무슨 일인가? 설마 안 좋은 일은 아니지? 안 좋은 일이라뇨?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이고, 제가 좀 늦었네요. 엄마, 누나, 혜진아, 오랜만이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다 정말.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 무슨 그런 말을 해, 가족끼리. 그동안 밥은 잘 먹고 다닌 거야? 세상에, 뺨 홀쭉해진 것 좀 봐. 아이고, 그래도 제 오빠라고 끔찍한 것 봐. 그래, 어여 들어와. 그러게, 왜 그러고 집을 나가선. 처형한테도 동생 아닙니까? 왜 남한테 말하듯 그러세요?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아이 뭐 덕분에 괜찮지. 매부는 잘 지냈고? 근데 오늘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고 하면 난리야. 상간남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도 처형도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품에 넣어둔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중간으로 밀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 아래 깔린 서류로 모이는 걸 확인한 저는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열어봐. 내 거라고? 이게 뭔데? 선물 줄 거면 적당히 언질이라도 좀 주지. 사람 괜히 놀라게 왜 이래? 별건 아니고 이혼 서류야. 당신 새 출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혼 서류? 아니 잠깐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서류라니. 내가 왜 이혼 서류를 주는지 당신 정말 몰라? 아닌데? 알 텐데. 당신 내가 이럴 만한 이유 짐작 가는 거 있잖아. 아니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해. 장난이라면 지나치고 진짜라면 어이가 없어. 당신이랑 살면서 난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이혼 서류 내미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뭐? 이유는 내가 한다고? 제부, 둘이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까지 다 불러앉혀놓고 이혼 서류 내미는 거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에요? 가족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도 아니고. 둘이 싸웠으면 둘이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뭔가 둘이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형도 그렇게 화낼 자격 없으세요. 어차피 다들 한패인 거 다 알고 부른 거니까. 그보다 당신 먼저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이야기해볼게. 우선 당신 참 대단하고 대담하더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는지. 난 정말 흉내도 못 내겠어. 세상에 누가 믿겠어? 내 아내의 상간남을 20년 넘게 형님인 줄 알고 형님이라 부른 남자가 있다고. 대체 세상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뭐?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응?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도 그렇게 놀라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저 사람 이현수가 아니라 김현수라는 거. 제 아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전 남이고 장모님 아들은 더더욱 아니니까. 모르는 게 웃기는 일이죠. 사실 그보다 당신 김현수 씨가 당신 동창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더라. 당신이랑 동거까지 했던 애인이라며. 듣기로는 동거하다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대학도 못 들어갈 뻔했던 걸 장모님께서 병원에 끌고 가서 낙태까지 시켰었다며? 뭐? 당신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거 다 옛날 일이야. 걔들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고. 당신 나 믿지? 나 당신한테도 당신 아버지한테도 잘했잖아. 당신 곁에서 아내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설마 걔네가 하는 말 믿는 거 아니지? 걔네 나 싫어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부터 나 질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했어. 그래? 그럼 증명도 할 수 있겠네? 당신이랑 저 남자 진짜 남매인지 아닌지 DNA 검사해서 한번 증명해보자고. 왜? 못하겠어? 당신 동창들 말이 다 거짓말이면 저 남자랑도 남매여야 하는 게 맞잖아. 진짜 당신 말이 맞으면 그깟 유전자 검사 못할 이유도 없고. 내 말이 틀려? 아내는 제 말에 몹시 놀라 충격을 받은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치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뻔뻔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서 아내의 얼굴은 이내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죄를 추궁하는 쪽은 자신이라는 듯 되려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유전자 검사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것만큼 정확한 증명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럼 우리 신뢰는? 미리 말하지만 난 신뢰가 깨진 상태로는 절대 결혼 생활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선택해봐. 난 어느 쪽이든 당당하고 결백하니까. 이혼할 각오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든 그냥 내 말 믿고 검사까진 안 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선택이란 거 잊지 말고. 그래. 우리 혜진이 말이 맞네. 그렇게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남는 게 대체 뭔가? 부부가 그냥 부부인가? 서로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편이어야 그게 진짜 부부지. 강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가 얇아? 혜진이가 그간 얼마나 강씨 집안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서. 자네 기억 안 나는가? 박가사돈 죽기 전에 자리 보존할 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미음 끓이던 게 누군가?
좋은 물 그리겠다며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약순물 떠오던 게 누구냔 말이야. 혜진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잘한 건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근데 지금 제가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 꺼내는 것도 그 덕분이고 여기까지가 제 한계니까 그때 잘했다는 공치사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지금 전 정말 혜진이가 제 아버지께 그렇게 극진히 잘했는지 몹시 의심스럽거든요. 건강하신 제 어머니께도 저만 없으면 구박하고 짜증내는 여자인데 아프셔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셨던 아버지께는 잘했다는 게 안 믿겨서 말이죠. 아무튼 유전자 검사는 못 받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장모님. 그 대신 제가 증인들을 좀 불러올 테니 한번 이야기나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문자를 보내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누군가 벨을 눌렀고 인터폰을 확인한 아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벨을 누른 사람들은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동창으로 모두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의 앞에서는 저를 팔아 금방 돈을 갚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다는데 정작 저도 아내에게 돈을 뜯기고 이혼까지 한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야, 이혜진! 너 돈 한 달만 있으면 갚는다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전화는 왜 안 받고 문자는 왜 씹냐고! 넌 3개월이야? 난 벌써 1년이야. 심지어 난 제 남편이 금융회사 다니는 줄도 몰랐다고. 나한테는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고 한 달 뒤에 자기 만기 적금 나오니까 그때 갚아준다고 빌려갔어.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 이자랍시고 갚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제 나의 1원도 안 보내고 번호도 바꾸고.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보니 내가 제일 호구였네. 나는 심지어 제가 김현수인지 뭔지 저 사람이랑 결혼한 줄 알았다고. 둘이서 나 찾아와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다고 자기 남편도 투자했다면서 꼬드겨선 야, 너네 얼마나 빌려줬어? 난 투자라고 하도 그래서 1억이나 빌려줬어. 내 돈 갚아, 이 나쁜 것들아. 그건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가 뭔지 몰라요? 투자는 본래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갚으라 그러면. 그게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나한테 말했어? 말했냐고. 내가 니들이 말한 게 불법 도박 사이트인 줄 알았으면 투자나 했겠느냐고. 당장 내 돈 갚아, 이 미친 것들아. 아내의 동창이란 친구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상간남과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온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장모님과 처형이 놀라 친구들을 붙잡았지만 어찌나 손길이 우악스러운지 꼼짝하지 않았죠.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뜯어져 집안에 굴러다니고 그릇이나 컵 따위가 여럿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야 세 사람은 조금 진정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조용히 권고한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세 사람은 아내와 상간남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의 빚을 갚아보겠다며 집을 팔았는데 제 돈과 세 분의 돈을 갚고 나면 고시원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더군요. 아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장모님 곁에 붙어 세간살이를 정리하며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친오빠로 위장했던 상간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혼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물론 상간남 역시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쪽으로도 제가 신고한 상태라 금방 꼬리를 붙잡히겠지만 덕분에 저는 마음 가볍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 노력 중입니다. 그냥저냥 유유자적 놀러다니며 말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내와 헤어진 후 소일거리로 시작한 학원이 수강생이 많아지는 바람에 다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어머니께선 아내가 저지른 일을 듣고 많이 놀라신 듯 했지만 최근엔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분도 사귀시고 도우미 이모님과도 친해지시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 아내가 전화로 어머니께 뭔가를 부탁해 곤란해 하시긴 하지만 그 심성 착하신 어머니께서도 아내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도 참 모질지 못한 착하신 분인데
다 아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듯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잠시 잊은 친구나 가족은 없으신가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건 결국 언젠가 스스로 거둘 밭을 가꿀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스스로 쌓은 말과 행동을 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